안녕하세요,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큐블리케이션 책은 바로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지적 희열을 느끼게 해준 그런 책인데요. 제가 뇌에 대한 책들을 좋아합니다. 뇌과학도 좋아하지만 뇌 건강, 정신질환 관련된 책들을 좋아하는데, 이 책은 우리가 지난 100년간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뇌 건강 의학적 지식이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참 놀랬고요. 제가 건강 관련 책도 많이 읽고 뇌과학 책도 많이 읽고 뇌의학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는데, 뭔가 그런 책들 중에 빈 곳이 좀 있었어요. 뭔가 아쉬운 부분? 그런 것들을 완전히 메꿔주는 그런 책이고, 정말 최신 의학 지식이기 때문에, 뇌의학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식의 생생함? 날것의 느낌? 또 어디를 틀지 모르는 그런 쾌감? 그런 것들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뇌건강, 뇌질환, 정신질환, 또 거기에 관련된 치료,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자 소개와 제가 이분이 워낙 글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머릿말 제 발췌문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 보시고 이 책이 이런 내용이구나, 읽어보면 하다, 관심이 간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을 통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분은 미국 최고의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저자는 도나 잭슨 나카자와인데, 도나 잭슨 나카자와는 신경과학, 면역학과 인간의 감정을 절묘하게 논다는 책을 여러 권 낸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2016년에 베터 라이프상 결선에 올랐던 멍든 아동기 평생 건강을 결정한다를 비롯해 자가면역이라는 역병과 최상의 마지막 치료법이 특히 유명하다. 2012년에는 면역학 관련 저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에쿠스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에는 건강 분야 전기 간행물 기사들 가운데 그의 가장 손꼽히는 글에 수여하는 전미 건강 정보상을 수상했다. 미국에서 이미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책을 원서 아마존과 굿리즈 가시면 거의 최상위 등급을 받은 그런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많은 전문가들도 이 책을 칭찬을 많이 했는데, 대중들도 칭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말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나?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면역학자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오장육부를 총괄하는 면역계를 속속들이 연구하는 게 일인 면역학자들은 신체 면역 기능의 이상이 뇌 관련 질환이나 정신과 질환과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길까? 그렇게 나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개인적으로 내게 유난히 정신없던 시기였다. 쓰고 있는 책이 있고 강연도 줄줄이 잡혀 있는데 투명하면서 어린 자식들까지 돌봐야 했으니까. 그 와중에도 나는 포기하지 못하고 자료 조사를 병행해 갔다. 그 결과 세상에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싶은 이 아이디어를 이미 상당 수준의 연구를 발전시킨 과학자가 꽤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지나치게 큰 면역계 활동성 때문에 몸에 염증 질환이 생긴 환자들이 중대한 인지적 장애와 기분 변화를 동시에 겪는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 논문들을 열심히 긁어 모았다.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이 의심의 원인을 몰랐던 건데, 최근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가령 한 2008년 연구에 의하면 다발경화증 환자들에게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이 잦다. 또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가 겹칠 확률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몇 배로 높다고 한다. 한편 2010년에는 연구 17건을 종합한 분석이 실시됐는데, 전신의 거의 모든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루푸스가 우울증과 정신병의 발생 확률을 크게 높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놀랍게도 루푸스 집단에서는 주의력장애, 기분장애, 우울증, 범불안장애, 학습장애 등 인지기능이나 정신신경계와 관련된 증상을 보고한 환자가 56%나 됐다. 루푸스가 있으면 조기 치매 위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해에 또 다른 연구팀은 300만 인구의 30년에 걸친 건강 통계 데이터를 검토한 뒤 비슷한 맥락의 결론을 내렸다. 한마디로 최근에 박테리아 감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양극성 장애, 기억력 저하를 겪을 확률이 62%더 높다는 것이다. 나는 학술지에서 증례 연구도 여러 찾을 수 있었는데,
모두 골수, 바로 이곳에서 인체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태어난다. 골수의 이상이 조현병과 무관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중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은 어느 남성 환자에 관한 증례 연구가 한 건 있는데, 이 환자는 조현병을 앓던 친형제의 골수로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불과 몇 주 만에 생전에 없던 조현병이 발병했다. 또 다른 증례 연구에서는 조현병에 있는 젊은 남성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때문에 건강한 기증자의 골수를 이식받았다. 그 결과 흥미롭게도 백혈병과 함께 조현병까지 완치됐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연구 자료가 분명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어떤 추측을 감히 선언하기에는 과학이 요구하는 증거의 기준이 여전히 너무 높았다. 몸뚱이의 병이 머릿속에 물리적인 병을 불러온다는 건 고사하고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말이다. 다만 이 염증 반응이 늘 딱 적당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너무 많은 환경 자극에 계속 시달린 백혈구 군대는 과민해질 수 있다. 결국 폭주한 백혈구 무리는 제 몸의 장기 조직이나 관절, 신경을 남의 것이냐 착각해 공격한다. 바로 이렇게 류머티스 관절염, 루푸스, 다발경화증, 제1형 당뇨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난다. 정상적인 염증과 자가면역 질환 둘 다 사실상 어떤 신체 부위나 장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관건은 백혈구가 적정선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백혈구가 열심히 싸우지 않는다면 병용균이 넓게 퍼져 장기 기능이 마비된다. 심하면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 반대로 백혈구가 과잉 대응한다면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당신을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도를 넘는 염증 반응으로 스스로 제 몸을 공격하는 더 큰 사고를 치게 된다. 그 결과는 평생 생각지도 않았던 지병을 새로 얻는 것이다. 내 경우 시작은 바이러스성 위염이었다. 다행히 백혈구가 바이러스 감염을 누리긴 했는데 거기서 더 간 게 문제였다. 신경줄기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막까지 망가뜨린 바람에 갈랑발의 증후군이 새로 생긴 것이다. 인체에는 이런 몸통 면역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과학계가 100년 넘게 믿어온 장기가 딱 하나 있다. 바로 우리의 뇌이다.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다. 정말로 면역계 영향력이 뇌에 미치지 않는다면 몸의 염증을 겪은 뒤에 뇌의 변화가 생기거나 병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뇌과에서 인지기능 저하라는 후유증을 가지고 상담할 때 의사와 나는 이 증상들이 순전히 정신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고 얘기를 나눴었다. 그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어느 의과 교재는 어떤 질병이 몸뚱이를 공격할 때 뇌만은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신경과학계에서는 뇌가 면역학적으로 특별한 장기라는 게 대세 이론이었다. 당연히 의대에서도 다들 그렇게 가르쳐 왔고 말이다. 그동안은 면역계가 모든 신체 장기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딱 하나 뇌만은 예외라고 온 과학계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따라서 뇌 염증 반응은 오직 머리 외상처럼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뇌 수막염처럼 뇌조직을 직접 공격하는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경우가 아닌 한 뇌가 저 혼자 염증 반응을 시작하는 건 불가능했다. 해부학의 관점에서는 이 이론이 완벽해 보인다. 어쨌든 엄지가 염증으로 불타오면서 2배 크기로 부풀면 붓기를 감당하기 위해 피부가 아플 정도로 팽창된다. 그런데 뇌의 경우는 늘어나고 싶어도 그럴 공간이 없다. 이미 거의 딱 맞는 크기의 두개골 안에 갇혀있는 까닭이다. 이런 조건에서 뇌압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뇌는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 극단적인 예로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치자. 이때는 뇌조직이 붓기 때문에 드릴로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신경외과 수술을 해 빨리 뇌압을 낮춰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일찍이 해부학자들에게는 뇌가 면역장기가 아니라고 단순하게 지레짐작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다 과학자들은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뇌가 면역반응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 온 신경과학계와 면역학계가 이 주제를 두고 줄기차게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2011년까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출판사 에이전트에게 혼자 뇌화제 진압 프로젝트라는 별명을 붙인 신강 기획안을 종종 들이밀었다. 이때 에이전트는 항상 반대편 역할을 맡아 질문을 던졌다. 만약 뇌가 어떻게 혹은 어째서 신체 면역계에 좌지우지 되는지 모른다면요? 그러면서 과잉 면역작용이 뇌 문제로 생기는 질병을 불러온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땐, 그러니까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뒤에서 더 자세히 소개해야 할 신경과학계 지각변동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도 몸뚱이가 아프면 뇌도 아파한다고 장담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신체 면역계의 이상이 어떤 방식으로 정신과 장애나 신경퇴행성 장애 혹은 인지기능 감퇴 따위를 불러오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뇌가 면역학적으로 특별한 장기라는 건 여전히 별대불변의 진실이었고 어느 누구도 감히 거기다 토를 달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과학자가 아닌 나와 내 에이전트까지 발칙한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었던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미 5년쯤 전부터 나로 하여금 기자 본능의 안테나를 접지 못하게 하는 새 소식이 과학계에 홍수를 이루고 있었다. 하나같이 몸의 면역계 건강과 뇌 건강이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로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발견의 중심에는 작디작은 세포 하나가 있었다. 이름하여 미세아교 세포다. 인간의 건강에 아무 보탬도 되지 않는다고 구범을 받고 한 세기 넘게 존재감 없이 잊혔던 이 꼬꼬마 세포가 실은 정신건강과 인지기능이 요체였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마침내 2012년 학계를 뒤집어 놓은 바로 그 논문이 발표됐다. 논문은 미세아교 세포가 뇌에 존재하는 수십억 개의 뉴런과 수조 개의 시냅스를 보호 및 복원하고 번성시키는 동시에 때로는 마구잡이로 꺾어버리고 천에 들불 퍼지듯 황폐화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는 무섭도록 전능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오랜 정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실은 애초부터 미세아교 세포가 백혈구 역할을 하면서 뇌 건강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것이다. 인간들이 알아주든 말든 말이다. 이후 2012년과 2017년 사이의 5년은 특히 신경과학계 면역학계의 입장에서 분수령이 된 시기다. 이 기간에 미세아교 세포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두 분과가 어엿한 주류 학문으로 우뚝 서게 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에 학계는 뇌의 미세아교 세포가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몸의 면역 세포들과 소통하는 사실을 추가로 알아냈다. 그 말은 곧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뇌에도 어떤 면역계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더구나 뇌 면역계의 변화는 인지장애나 신경정신과 장애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뇌 면역계 변화는 종종 시냅스와 뉴런의 연결 상태까지 영향을 미친다. 몸에는 병증의 신호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말이다. 더 이상 머릿속 건강 문제를 예전 방식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세아교 세포가 뇌를 재건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우리에게는 뇌 건강과 뇌 질병들을 해석하는 완전히 새로운 원칙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온 학계가 이 야단 법석을 떠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환자들은 어떤 최신 정보가 나왔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 정보가 본인에게 왜 중요한지 깨달을 리는 더더욱 없었다. 과학 전문 기자로서 나는 어떤 연구 소식이 흘러 수년 뒤에나 최대 수혜자인 환자들에게 가닿는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별거 없다. 환자들에게 도움되는 지식을 발빠르게 널리 알리는 것 그뿐이다.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함으로써 학계와 대중의 정보 격차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이게 기자 혹은 일반적인 작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이긴 한데 아주 기회에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중선영 시장에서는 교수분들이나 학자분들이 글 써주시는 건 좋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연구를 하시고 전문적인 글쟁이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전문 작가 또 글 업으로 사는 기자분들께서 이런 최신 연구 결과들을 정말 쉽게 풀어내고 또 인터뷰를 심어가지고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 작가군이 되게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 책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러한 전문적인 작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런 학계와 대중을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전문 작가의 비중이 좀 되게 작죠. 이번에 미세아교 세포와 뇌건강이라는 신선한 이야기를 접하고 내 기자 본능이 발동한 것도 바로 그래서다. 자료를 있는 대로 긁어 모으고 분석해 맥락에 따라 묻고 뿔뿔이 흩어진 점들을 이었더니 최종 결과물로 이 책이 탄생했다. 미세아교 세포의 재발견은 의학사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면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닌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배경과 중간 과정 그리고 미래 전망을 이 책은 차근차근 들려준다. 그 다음에는 미세아교 세포의 무한한 잠재력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미세아교 세포는 지난달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방식으로 손상된 뇌를 복구해 많은 이에게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다. 30여 년의 과학 전문 기자 경력을 통틀어 이처럼 기대되는 주제는 또 없지 않을까 싶다. 나는 이 신명나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한다. 과학계에는 마음과 몸과 뇌의 연결관계를 두고 오랜 세월 신봉되던 절대적 정설들이 있었다. 그러다 얼마 전 해성같이 등장한 미세아교 세포의 새로운 지식이 이 난공불락의 이론을 와르르 무너뜨렸다.
새롭게 떠오른 과학은 뇌 역시 일종의 면역 장기라고 말한다. 그런 뇌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작디작은 미세의 악교세포다. 엄청난 위력을 자랑한다는 점 말고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나는 이 혁명 스토리와 함께 몇몇 환자 사례를 함께 소개할 것이다. 미세악교세포는 우리 마음의 천사일 수도 암살자일 수도 있다는 진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뒤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첨단 치료 전략을 하나씩 알아볼 것이다. 하나같이 어렵고 다 달라 보여도 기본은 똑같다. 미세악교세포를 재부팅하고 교화시켜 이 꼼꼼한 면역세포가 자해 행동을 멈추게 하고 그 결과로 망가진 뇌의 뉴런과 시냅스가 건강하게 재생하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다. 이 책에서는 이 분야에 손꼽히는 몇몇 연구실 내부를 살짝 엿볼 수도 있다. 머릿수는 얼마 되지 않아 너 대범함과 열정만으로 인류의 미래를 뒤바꾼 신경생물학자들의 흥미진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볼 것이다. 혹시 아는가? 확 달라진 미래에 당신의 것도 포함되어 있을지. 그렇죠? 글 좀 잘 씁니다. 번역도 요즘에 저희 로크 책 이 건강 분야에 최가영 번역가님이 지금 맹활약하고 계세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어서 정말 훌륭하게 깊은 이해로 좋은 글로 번역을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보시다시피 뇌 건강, 뇌 질환, 정신 질환, 새로운 혁명적인 의학 지식들을 또 치료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